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62세 평범한 주부 정미자라고 합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어디에 말해본 적도 없고 마음 깊이 숨기며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꼭 남겨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혼자 마음 졸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경고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떴어요. 외벌이에다 육아에 매달리느라 제 인생은 오로지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사춘기 때도 반항 한 번 안 하고 집안일도 척척 잘 도와주는 그런 아이였죠. 결혼도 조용히, 사랑보단 실속을 따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 동료였던 이소정이라는 아이랑 5년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제 며느리 소정이는 아주 똑부러진 아가씨였어요. 성격이 깔끔하고 어디에 내놔도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아이. 회사에서도 아주 똑부러지게 일했다고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창업하더니 이제 아주 대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소정인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시어머니라는 말보단 어머니라는 호칭을 더 자연스럽게 썼고 명절 때면 직접 시장 봐서 음식도 같이 하고 어머니가 해주는 갈비찜 배우고 싶다며 먼저 다가오기도 했어요. 솔직히 그 애가 우리 아들보다 너무 완벽해 보여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했어요. 하지만 또 마음을 달리 먹고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저리 싹싹하고 똑똑하고 빈틈없이 모든 일을 잘하는 며느리를 어디 가서 보겠나요. 그러니 그 애가 설마 하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소정이와 우리 아들 도윤이가 연애 횟수 5년, 결혼 2년 차쯤 됐을 때였어요. 도윤이랑 소정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중에 소정이가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쇼핑몰 이제 제법 직원도 있고요. 사무실도 확장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드릴 차례죠. 아우 됐어. 뭘 호강을 시키니. 네가 네 힘으로 잘 읽어오는 인생인데 난 거기 거들어준 거 하나도 없다 얘. 에이 어머니 부담 갖지 마세요. 나중에 저 임신하면 도와주실 거 미리 빚지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라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알아. 아유 우리 엄니 눈치는 백단이셔. 소정이가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쥐더라고요. 어머니, 아버님 일찍 보내시고 홀로 도윤씨 길러오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제가 감히 헤아릴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딸이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그 말을 듣곤 괜히 울컥해서 목이 메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요즘 유럽 쪽 크루즈 여행 인기 많은 거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요, 이번에 저희가 어머니께 여행 선물 하나 해드리려 해요. 그러면서 내민 게 10박 11일 유럽 지중해 크루즈 여행권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그런 건 TV에서나 보던 거였으니까요. 어머, 아니야, 이게 뭐니? 나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돼. 돈 아깝잖니. 계속 손사래를 쳤지만 도윤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가봐. 우리 이제 여유 좀 생겼어. 부담 갖지 말고. 나도 좀 보탰으니까 편히 다녀오세요. 소정이도 맞장구를 쳤죠. 어머니, 여권만 만드시면 돼요. 호텔도 비행기도 배 예약도 다 일사천리예요, 요즘은.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소정이가 자주 쓰던 말이었죠.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고맙기도 하고. 며칠 뒤 생애 첫 여권용 사진을 찍었습니다. 막상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미안하다고 사양한 것도 홀딱 잊고 마냥 신이 나더라고요. 어쩐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여권이 발급되고 여행 일정표를 보며 설레했습니다. 아침마다 가는 스포츠센터 아줌마들한테도 우리 며느리 덕분에 여행 간다고 한껏 자랑도 하고요.
짐을 싸는 날, 소정이가 친절하게 여행 가방까지 하나 새로 사서 보내줬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하드 캐리어라나요? 관심 있게 본 적 없어서 몰랐는데 색깔도 고급스럽고 튼튼하더라고요. 게다가 세상에 열어보니까 우리 소정이가 비상약이며 핸드폰 충전기며 온갖 걸 싹 챙겨놨더라고요. 카드도 한 장 들어있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일만 하고 누구에게 큰 선물 한 번 못 받아봤던 인생인데 이렇게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던 건 처음이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인생 첫 해외여행, 첫 크루즈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출발 당일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더라고요. 여행사 직원이 어머니 1등으로 오셨네요 하고 웃어줬습니다. 와, 멀리서부터 보이는 크루즈선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어디서 봐도 눈에 띌 만큼 크고 하얗고 승무원들이 입은 유니폼은 군복처럼 깔끔했고요. 아유, 내가 이런 데도 와보네. 사춘기 소녀처럼 들떠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조금 젊은 나이에 먼저 간 우리 남편이 같이 있었으면 나도 저 승객들처럼 남편과 오붓하게 팔짱 끼고 이런 데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죠. 짐을 맡기고 티켓을 보여주자 직원이 한국어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정미자 고객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박 11일 즐거운 항해 되시길 바랍니다. 크루즈는 필리핀 국적이라고 들었는데 한국 여행사에서 전 일정을 담당한다더니 말이 안 통해서 헤매는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안내 직원은 젊은 여자분인데 꼭 소정이 같더라고요. 야무지고 똘똘한 아가씨인데 이름표에는 조현지라고 쓰여 있었죠. 내부는 거의 호텔 같더군요. 제가 배정받은 곳은 7층 발코니 룸이었어요. 이야, 창밖으로 새파란 바다가 쫙 보이는데 너무 신나서 사진이며 영상을 잔뜩 찍었죠. 아들 내외한테 고맙다고 연락도 하고요. 방 안에 캐리어를 풀고 세면도구를 정리하는데 현지 씨한테 받은 일정표를 보니 곧 웰컴 파티인가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려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어요. 다들 부부 동반일까? 나만 혼자인 거 아닐까? 혼자 오셨나 봐요? 같은 말을 들으면 위축될 것 같았어요. 사실은 혼자 크루즈 타는 게 부담스러워서 동창 친구라도 같이 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사실 소정이에게 친구까지 부탁하긴 좀 그렇죠. 나이 먹고 염치 없다는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보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웰컴 파티가 열린다는 5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가기 전 저는 트렁크를 열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날 일정표에 드레스 코드 캐주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캐주얼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챙겨온 건 고어텍스 바지랑 등산용 재킷이었어요. 늘 입던 거니까요.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니 그런 옷 입고 가면 등산 왔나? 소리 들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입고 파티장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우아한 블라우스에 바지 정장 같은 거 입었는데 저만 혼자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뜨개질로 짠 스웨터 하나랑 주름 치마를 꺼냈어요. 오래된 거긴 했지만 제게 몇 벌 없는 예쁜 옷이거든요. 몇 해 전에 생일날 산 건데 여행 가서라도 입어야겠다 싶어 슬쩍 챙겨왔었어요. 거기다 굽낮은 베이지색 구두까지 꺼내 신었습니다. 사실 이 구두 챙기면서 유난 아닌가 싶었는데 주책이란 소리 듣더라도 한번 용기 내서 입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고 넘기고 또 넘기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어요. 기죽을 이유 없잖아. 다들 이런 여행 익숙하지 않을 텐데 괜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굴자 하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5층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더니
경양식집에서 나올 것 같은 음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잔잔했어요. 저는 뭐 파티 그런 거라길래 아주 고상하고 우아할 줄 알았는데 제 옆에 사람들도 등산복을 입고 입장하길래 이번엔 제가 좀 민망해졌어요. 레스토랑 입구에서 친절한 안내 직원에게 제 테이블 번호가 적힌 목걸이 이름표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술잔 같은 거 들고 고상 떨며 마시는 그런 파티는 아니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약간은 실망했습니다. 사람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아까는 눈치를 그렇게 보고 그랬던 내 자신이었는데 이제 와서 또 생각했던 고급스러운 파티 아니라고 실망하는 게 참 웃기죠. 어쨌든 다른 손님들의 등산복 차림을 보고 마음을 좀 놓게 된 저는 옆 테이블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특별할 거 없고 뭐 저랑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다들 슬쩍슬쩍 두리번거리는 걸 보니 사람 사는 거 다 같은가 보다 싶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저랑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들, 그리고 수더분한 인상의 아저씨들, 저보다 한 10살 많아 보이는 허리가 살짝 굽은 노부부, 혼자 앉아 식전주를 들고 계시던 아주머니, 수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제 옆자리 분이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제 또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부침성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 며느리가 보내줘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그분이 활짝 웃으셨어요. 어머, 저도요. 사실 혼자 오는 게 좀 걱정됐는데 와보니 혼자 온 사람들 천지네요. 다행이죠? 그 말에 정말 긴장이 풀렸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누가 봐도 부부 여행, 커플 여행일 거라 생각했던 제 상상은 이내 무너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들이 오가는 게 들렸어요. 딸이 보내줘서 왔어요. 교회 권사님이 강력 추천하셔서요. 친정엄마 혼자 여행 보내드리기 딱 좋다길래.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같았어요. 끈끈한 동지의식 뭐 그런 것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인생 말년에 모두 누군가의 마음을 받아 이 자리에 왔다는 공통점까지 있었죠. 행사 시작 전 젊은 여행사 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안내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편하게 즐기세요. 계속 혼자 계셔도 괜찮고 옆자리 분과 대화 나누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냥 바다 위에서 한 번쯤 쉬어가는 하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닌 그 말도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왜 그 노인들이 사기업체에 그렇게 잘 속는 이유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다정해서래요. 어쨌든 성공적인 첫날을 보낸 이후 저는 하루하루를 좀 더 느긋하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데크에 나가 요가 스트레칭도 해보고 점심엔 음악 감상회, 저녁엔 가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 하늘이 노을빛으로 물드는 걸 보면서 이런 호사는 살면서 몇 번이나 누릴까 싶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괜찮으세요? 방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하고 묻는 그 친절한 태도도 너무나 좋았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 이상하게도 일정표가 자주 바뀌었어요. 원래는 둘째 날에 제주도 정박 예정이었는데 기상 문제로 취소된다고 했고 셋째 날엔 하롱베이 일정도 변동이 생겼다고 공지가 나왔죠. 초반엔 컬러로 잘 인쇄된 안내문이었는데 나중엔 흑백 복사본에 볼펜으로 정정한 메모가 덧붙는 형식이었어요. 현지 가이드 사진도 빠졌고요. 하지만 누구 하나 크게 불만을 표하진 않았어요. 저를 포함해 대부분이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 나이에 이런 경험 어디서 또 해보겠어. 이만하면 충분하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매일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가 모든 불만을 없애줬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어떤 시간보다 호사스럽게 느껴졌어요. 밤이 되면 갑판에 나가 멀리 반짝이는 섬을 바라봤죠. 바람은 차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크루즈 여행 일주일째 되는 날,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흘러갔어요. 뷔페 가짓수가 좀 줄었지만 그래도 친구처럼 친해진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먹고 객실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죠. 그런데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자꾸 조여들더라고요.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때까진 그냥 배멀미나 낯선 환경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낯선 곳에 오래 있으면 누구나 좀 감정이 예민해지니까요. 침대에 누워 커튼을 젖히고 바깥을 바라봤어요. 바다는 어두웠고 파도는 천천히 흘러갔어요. 등 뒤로는 희미하게 엔진 소리가 울려왔고요. 괜히 싱숭생숭하더군요. 정말 뜬금없는 생각이었지만 너무 좋긴 한데 이런 배도 오래 타면 우울해지려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노인들만 있으니까 누구 하나 사고 나서 바다에 던져줘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괜한 생각이다 싶었죠. 문득 도윤이가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 있나 싶어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데이터가 잘 안 터지더라고요. 배에서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신호를 잡느라고 핸드폰이 너무 애를 썼나 배터리도 20%까지 달아있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문자를 보내려다 몇 번 실패하고 방구석에 가서 와이파이로 힘들게 접속해서 카카오톡을 켰어요. 도윤이 이름 옆에 숫자 1이 떠 있었어요. 엄마, 그 배 절대로 타면 안 돼요. 큰일 났어. 이거 보면 지금이라도 내려요, 제발. 이게 뭐지?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뭔가 잘못 전송됐거나 오타거나 아니면 꿈이거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도윤아? 손이 떨리는 가운데 카카오톡으로 한 줄 더 보냈어요. 잠시 후 메시지 창에 도윤이의 회신이 떴습니다. 엄마, 나야. 그 폰 해킹됐을 거야. 누가 다 보고 있을 수도 있어. 내릴 수 있으면 빨리 내리거나 어디 숨어. 그 한 줄. 정말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걸 읽고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말이 정확히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일단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갔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계속 신호만 가고 끊겼어요. 전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안 보내지고 통신은 거의 먹통 상태였어요. 누가 내 폰을 보고 있다고? 그럼 해킹? 복제폰? 뉴스에서나 보던 그런 일이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건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숨어야 해. 어딘가에 일단 숨자,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숨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고 목소리도 안 나왔어요. 그저 몸이 벌벌 떨렸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떨었어요. 그제야 그동안 제가 무심히 넘겼던 사소한 부분들이 하나둘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쓸데없이 자주 바뀌던 일정표, 대부분 혼자 온 노인들, 이상하게 처음과 달라진 직원들의 태도, 부실해진 식사. 해킹까지 한 거면 이거 무슨 인신매매 같은 거 아닌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심장박동 소리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이 사람의 생존 본능이란 뭘까요? 새벽 2시쯤 전 일단 캐리어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바람막이 등산 재킷이랑 고어텍스 바지를 꺼내 입었죠. 사람들 보기 촌스러워 보일까봐 챙겨놓고서도 바닥에 깔아뒀던 건데 신발끈을 동여매고 가방에 여권이랑 핸드폰, 일정표 지갑을 넣었어요. 조심조심 객실 문을 열었죠.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한 사람도. 소리도 없고 기척도 없었죠. 저는 비상구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 벽 끝에 관계자 외출입 금지라고 적힌 철문이 있었는데 손잡이를 당기자 운 좋게 문이 열렸습니다. 캄캄한데 계단을 따라 조심히 올라갔어요. 바깥 가판으로 나왔을 땐 바람이 너무 세서 숨이 막힐 정도였죠.
구명조끼 하나 없는 몸. 저 혼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금방 날 찾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아는 건가? 모르면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 들키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 순간 등 뒤에서 직원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팀장님, 정매자님이 안 보이세요? 어디 갔어? 빨리 찾아! 노인네들 해지면 방 안에 박혀 있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지질이 말도 안 들어. 그 개인정보는 다 수집했고요. 정매자 핸드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확인해봐. 그 아줌마가 딴 사람들보다 젊어서 뭔가 눈치챘을지도 몰라. 카톡 대화 살펴. 네.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팀장. 제게는 아주 살갑게 인사하던 젊은 남자였는데 급히 계단 아래로 다시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이 배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여기서 나가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죠. 바다 너머엔 불빛 하나 없었어요.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그냥 까만 물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도윤이의 문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지금이라도 내리라고, 내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말 하나를 믿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새벽 3시 40분, 저는 배 난간을 넘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진짜로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구명조끼도 없이 어두운 바다를 향해 뛰어든 건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필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아주 무작정 뛰어든 건 아니었어요. 어릴 때 저희 집은 거제도에 살았었어요. 그때 전 물을 참 좋아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영 선수가 되라는 거예요. 저더러 완전 물개라면서 수영으로 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요. 몸집이 작지만 폐활량이 좋고 온몸이 물 위에 자연스럽게 뜨는 체질이었죠. 하지만 저희 아버진 그걸 몹시 반대하셨어요. 여자가 물에서 몸 드러내면 뭐 하는 거야? 그걸로 먹고 산다고? 저 어릴 때만 해도 편견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아버진 물론이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었죠. 결국 저는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을 완전히 놓은 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도 동네 실내 수영장에서 아침마다 가볍게 몸을 풀었고 한번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는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수영으로 대학 나왔다는 젊은 강사들이 깜짝 놀랄 만큼 잘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정말 정 안 되면 바닷물에라도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늘은 희뿌옇게 안개가 껴 있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하얀 부표도 몇 개 보이고요. 배가 하나 정박해 있는 건지 육지에서 비춰오는 항구의 불빛인지 정확하진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가 있는 쪽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몇 분이고 그 불빛만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에 그대로 남아있다 무슨 일 나면 그건 진짜 죽는 거잖아. 차라리 내가 좋아하던 헤엄이나 치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무모한 생각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 선택밖에 없었어요. 저는 트렁크에 고이 접어넣었던 고어텍스 바지와 방풍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혹시 몰라 챙겨뒀던 옷이었는데 이 옷이 제 목숨을 지켜줄 줄은 몰랐죠. 객실 안에 배치되어 있던 작은 손전등을 챙기고 그리고 방수팩에 넣은 여권, 지퍼백 2겹에 싸넣은 휴대폰, 그 모든 걸 허리에 조심스레 감쌌어요. 날씨는 맑고 바람은 차갑지만 매서운 수준은 아니었어요. 다행히 수온도 한겨울처럼 차지 않아서 숨이 딱 막히는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문제는 제 나이였죠. 예전처럼 숨참기나 다이빙이 순식간에 되지 않았고 몸도 전보다 둔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심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가야 해. 헤엄쳐야 해. 죽기 살기로 가야 해. 전 물속에 몸을 맡긴 채 본능적으로 팔을 저었어요. 내가 수영을 이렇게 오래 했었구나.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한 팔 또 한 팔. 물살을 가르며 저는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처음 10분은 버틸만 했지만 15분쯤 지나니 팔이 저려오고 20분이 넘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가슴에는 불이 붙은 듯 뜨겁고 폐에서 피맛이 올라오는데 손끝은 얼얼하고 발가락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정말 죽기 살기로 나아갔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죽더라도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죽는다. 어릴 때 사람들이 저더러 물개라고 인어 같다며 신기해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미친 듯이 헤엄쳤죠. 한참을 그렇게 지나서 결국 저는 떠있던 부표 하나를 붙잡았어요. 힘이 다 빠졌지만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어차피 다시 돌아가기도 이미 늦은 상태였거든요. 하얀 부표에 몸을 의지한 채 하늘을 봤어요. 별 하나 없고 달빛도 없는 바다 위였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의식이 몽롱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여기서 나 뭐하는 거지 같은. 거의 의식을 잃었는지 새벽해가 슬슬 뜨더라고요. 하늘이 푸르스름해지고 있는데 딱 그때쯤 저 멀리에서 커다란 백고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그 배가 제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크루즈처럼 큰 배는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아주 작은 배도 아니었죠. 그 배는 싱가포르 항구 근처를 항해 중이던 중형 화물선이었습니다. 구명등이라고 하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아주 밝은 조명 같은 게 막 눈앞을 쏘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자꾸 미끄러지는 팔로 부표를 끌어안고 있는데 배 위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은 손끝이 다시 반응했어요. 살았다. 사람이다. 살 수 있다. 저는 손을 흔들었고 기적처럼 그 배가 저에게 와서 구명 튜브를 던져줬습니다. 온몸으로 그 튜브를 끌어안고 저는 간신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배에 올라와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숨을 몰아쉬고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외국 사람이 막 저한테 뭐라 묻는데 전 그냥 고개를 막 젓고 코리안, I'm 코리안, 한국 하고 중얼중얼했죠. 응급처치를 받은 뒤 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지퍼백에 넣어뒀던 여권을 꺼냈어요. 귀퉁이가 조금 젖어 있었지만 다행히 모든 정보는 선명했고 선원들은 즉시 경찰과 싱가포르 주재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줬어요. 휴대폰도 다행히 방수가 잘 됐는지 전원을 켜보니 작동은 됐어요. 하지만 연락은 안 됐어요. 그 시간 제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천만다행히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같이 일한다는 그 배에는 한국인 선원 2명이 있었고 그분들이 조리실에서 따뜻한 물이랑 담요를 챙겨주셨어요. 게다가 한국인 직원 2분 중 한 분은 회계 업무를 본다는 젊은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달려와서 갈아입을 속옷도 챙겨주시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게 해주시고 자기 방도 내어주셨죠.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분이 더 걱정스러운 얼굴이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그제서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배는 오전 무렵 항구에 정박했고 곧 현지 경찰과 대사관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제 이름을 확인하고 정미자 씨 맞으시죠? 하고 묻는 순간 제가 살아있는 게 진짜 현실이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조사는 간단했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범죄 의혹만으로 바다에 뛰어든 미친 여자. 그저 아들의 메시지만으로도 지레 놀라 바다에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였을 테죠. 처음엔 거짓말처럼 들렸겠지만 제가 한마디 한마디 진심으로 설명하자 모두들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치고는 체력이 좋았지만 기진맥진한 탓에 거의 혼절해버렸고 전 싱가포르 항구 근처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다음날 새벽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우리 아들이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도윤이었습니다. 제 아들 서울에서 싱가포르까지 밤 비행기로 한 걸음에 날아온 얼굴이 눈앞에서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벽을 붙잡고 북받치는 숨을 제대로 토해내지도 못한 채 아들과 부둥켜 안고 엉엉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말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가 그때 했던 말 들었어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아들도 숨이 넘어가라 울더군요. 그 애가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건 어릴 때 다쳐서 우는 것 말곤 성인이 된 이후엔 처음이었어요.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울어? 소정이도 놀랐겠지. 정말 고맙고 미안하네. 마음 써서 보내준 여행인데 이렇게 돼버렸으니. 그런데 도연인 그 말에 얼굴이 더 일그러지더니 고개를 흔들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때 엄마가 소정이 말고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뚝 끊기는 것 같았어요. 도윤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순간 멍한 채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사실은요, 아들이 처음 소정이를 데려왔을 때 그 애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너무 성숙하고 너무 부지런하고 어쩐지 모든 걸 다 계산하는 듯한 그 말투가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전 그래도 내 아들 좋아하는 여자니까 하는 생각에 억지로 그 애 편을 들었죠. 도윤이 앞에선 괜찮네, 착하네, 예쁘네, 좋은 면을 보자, 좋은 고부관계를 이어가자, 그 생각뿐이었죠. 도윤아, 그게 무슨 말이니? 이 일에 소정이가 관련됐다는 거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 한복판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죠. 도윤이는 대답 대신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있다가 그제야 입을 열더군요. 엄마, 소정인 사실 결혼 전부터 어떤 보험 설계사랑 가깝게 지냈대요. 보험 설계사? 이름은 조상현이라고 나보다 2살 많고 소정이랑 대학교 동아리 때부터 알았던 사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술이 바싹 말라붙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하고 소정이가 뭐라고? 그 얘기가 왜 지금 나와? 말은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사람 소정이랑 내가 보기엔 지금도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 소정이가 자기는 그 사람을 통해 보험 공부 많이 했다고, 사회생활 초반에 도움 많이 받았다고 했었거든. 어머, 내가 못 살아. 넌 알고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는 줄? 그럼 바깥 남자랑 어울리고 있는데 그냥 뒀어. 네가 단속했었어야지. 바보같이 그러고 다니는 걸 너 혼자 소갈이 했어? 엄마 때랑 다르지. 사회생활 하는 거고 소정이도 인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단속해. 남편이 뭐 와이프 단속한다고 그래봐 옛날 꼰대라 그러지. 처음엔 도윤이도 그냥 업무적인 사이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소정이의 카카오톡을 우연히 봤는데 이모티콘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게 안 쓰는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몰라, 나도 그냥 내가 엄마한테 그때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걔가, 소정이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애인 줄 몰랐어. 도윤이는 고개를 떨군 채 2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들 다 짜고 치는 거야. 고액 보험을 걸고 여권이랑 정보 위조해서 사고로 위조하고 보험금 받는 방식이었대. 뭐 동남아시아 갱? 그런 사람들까지도 엮여있고 뭐 큰 건이래. 그냥 일반인 상식으로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국내보다 지급심사가 훨씬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해 정확한 신원과 연령, 소득 정보가 있는 타겟을 선별해서 사전에 계획된 루트로 여행을 보내는 방식이었대요. 제가 간 여행 상품은 부산항에서 출발해 아시아를 도는 루트였고 대한민국 여행사 명의로 기획된 시니어 VIP 테마 크루즈였습니다. 이상하게 친절했던 직원들과 이상한 분위기들, 그 모든 게 이제 와서야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크루즈에 탑승하기 전 여행사 직원이 투어 전용 앱이라며 핸드폰에 뭘 깔라고 안내했었어요. 편의점, 뷔페, 마사지까지 전부 이 앱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웰컴 파티 첫날엔 정보화 교육이라면서 우리를 조용한 컨퍼런스 룸에 모아놓고 친절하게 앱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 담당 직원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말투가 너무나 정중하고 부드러워서 괜히 저도 미소가 나올 정도였죠. 어머님, 요즘은 다 이렇게 쓰세요. 카드만 등록하시면 커피도 바로 결제되고 여행 기념품도 할인받아 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휴대폰을 직접 들고 앱을 실행시키고 있던 그 사람. 다행히도 전 순간 당황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카드가 없어요. 사실 정말로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쓰지 않고 있던 카드였고 지갑 어딘가에 처박아뒀었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남자 표정이 굳었던 것도 기억나요. 그 사람 분명히 한순간 표정을 굳혔다가 다시 표정을 싹 바꿔서 웃더라고요. 인터넷 뱅킹도 다 해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그때 전 극구 사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런 거 잘한다고 한국 가면 직접 물어볼 거라고 제가 워낙 완강하니 직원도 물러서고 다행히 저는 그 앱을 쓰진 않았었죠. 그런데 그 카드요. 그거 사실은 소정이 권유로 만들었던 거였어요. 어머니, 요즘은 병원도 카드 없으면 진료 접수도 못해요. 어머니가 직접 결제하셔야 포인트도 쌓여요. 그렇게 말하며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미안해서 며느리한텐 잘 쓰고 있다고 했는데 요즘 신용카드 사기가 많다고 해서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서 한도를 150만 원으로 묶어달라 했었어요. 며느리에게 괜히 미안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만약 그 카드가 등록돼 있었다면 지금쯤 제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을지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도윤아. 저는 황당한 마음으로 도윤이를 쳐다봤습니다. 소정이가 내 재산을 가져가려 했다고? 그것 때문에 이 여행을 보낸 거야? 속이 메스꺼웠어요. 그 아이가 내 며느리라는 걸 인정하기도 싫을 만큼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그 순간 도윤이가 제 손을 꽉 잡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마세요. 이건 나도 처음에 믿기 싫었는데. 도윤이는 한숨을 내쉬며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소정이한테 엄마 명의로 보험 들어준 거 있어? 보험? 네. 그게 사망보험이요. 그거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 소정이한테 가게 돼 있더라고. 그것도 몇 개나. 배신감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그건 말 그대로 극한의 공포였죠. 그 애가 그렇게까지 나를 정말 죽기를 바랬던 건가? 언제부터? 무슨 마음으로? 그 순간 제가 기억해낸 건 며느리와의 짧은 대화였어요. 어머니, 보험은 있으세요? 아우, 나 그런 건 참 복잡해서 못하겠더라. 도윤 씨도 참 무심하다니까. 어머니 잘 챙기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니야, 바쁘니 그렇지.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인감도장이랑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무심코 동의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어머닌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던 그 말투와 웃음까지.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뻔한 거야? 죽을 수도 있었던 거야? 소정이가 날 그런 데 밀어넣은 거라고? 이소정, 참하고 똑똑하고 착하던 우리 며느리가 그럼 그 앤 대체 언제부터 날 속인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다니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때 엄마가 나한테 소정이 말고 다른 애 없냐고 물어봤을 때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윤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나도 걔를 예뻐했잖니. 그땐 소정이가 잘해주는 것 같아서 회사도 때려치우고 창업하고 매출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한테도 괜찮은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한 게 결국은 엄마를 위험에 빠뜨린 거였잖아. 그 말에 저는 도윤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말없이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사건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경찰은 도윤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크루즈 승선 기록, 보험 계약서, 관련 통화 내역, 앱 등록자 정보를 전방위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제 며느리 소정이는 이미 그쯤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정상 운영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대표 명의만 남겨둔 껍데기 같은 구조였다고 해요. 뭐라던가 아무튼 가짜 회사였대요. 그 쇼핑몰은 겉보기엔 대박난 브랜드처럼 보였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이미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거래처에선 정산이 밀렸고 고객센터는 마비 상태였대요. 그 애는 출국을 시도하다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하더군요. 출국 직전 대량의 현금을 인출했고 부서진 핸드폰도 짐 속에서 나왔다고 해요. 포렌식인가 그런 거라면 경찰에서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찰의 배려로 소정이와의 대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만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충격이 컸는지 절대 만나고 싶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 굳이 그 낯짝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구치소 접견실. 칸막이 너머로 마주한 소정이의 얼굴은 낯설기 그지 없었어요. 완전 딴 사람 같더라고요. 선하게 웃는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퀭한 눈으로 눈을 막 굴리면서 저를 보던데 그 태도는 아주 담담하더군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너네 며느리 소정이 맞니? 저 어머니한테 악감정 없어요. 세상에 누가 누구한테 할 말인지. 너 나 죽이려고 했니? 아니에요. 그런 계획까지는 없었는데요. 그 애는 무표정하고 심지어 피곤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순간 제 안에 담아뒀던 모든 감정이 펑 터져 나왔죠. 네가 사람이야? 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얼마나 예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그 애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소정이의 부모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돈은 심란한지 초췌하더라고요. 과일 박스에 봉투까지 챙겨들고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무릎을 꿇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딸이 미쳐서 그랬습니다. 그 애가 어릴 때부터 속을 썩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잘못을 저지를 줄은. 저 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나중에 경찰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애 부모,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가게 영업하는 분들이라 했는데 사기 전과로 실형을 살았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이번 건도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이름을 바꾸고 지역만 옮겨 다니면서 갯돈도 떼어먹고 사기도 치고 보험도 갖고 놀고, 그러니까 그 집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 본 척하며 살았던 건지. 하나 확실한 건 이 일로 제가 금전적인 피해를 많이 입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저는 그들을 아주 모질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미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말 때문인지 몇 번이고 저를 구워 삶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이요,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고의는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나를, 가족을 그렇게 밟아야만 했던 걸까? 저는 그 아이를 좋게 보려고 애썼어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내 아들보다 낫다 생각했었어요. 내 며느린 능력 있어 하며 자랑까지 했었는데 참담했죠.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나?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게 전부 허상이었던 것 같아서요. 저는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소정이도 그 부모도 날 뭐라고 불렀는지조차 이젠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남은 건 저 하나였고 그 하나를 지켜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애써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제가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남편을 젊은 나이에 여의고 과부로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가슴에 못이 박혔어도 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긍정 마인드 덕분이었죠. 하지만 제가 제 마음을 몰랐나 봐요. 실은 웃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건 이후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예전처럼 아침마다 다니던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다시 등록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수영복을 챙기고 물병에 물도 가득 채워 넣었죠. 아침부터 머리가 좀 아팠고 속이 울렁거리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센터로 갔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물에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발을 물에 담그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아니, 그 물이 차가웠다기보다 심장이 물속으로 꺼지는 느낌이랄까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누가 제 목을 막 조르고 있는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고 피가 차갑게 식고 그냥 졸도할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왜 그러냐고 막 물어보는데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몸도 움직이지 못하겠고. 죄송해요. 저 갑자기... 구석 의자에 겨우 주저앉아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 물을 건네줬죠. 그 물 한 컵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기까지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응급실에 갔을 때 의사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공황장애 있으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저 공황장애가 생겼대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난 일을 쭉 듣더니 일반인은 맨정신으로 못 버티는 거라고 억지로 꾸역꾸역 참다가 병이 온 거라고 하네요.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거라고 몸이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들 도윤이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내내 아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기 엄마, 있잖아. 나도 그 이후로 우울증 약 먹어. 공황장애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더 놀랐어요. 우리 아들, 아무렇지 않게 씩씩하게 버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 언제부터 약 먹었다고? 너무 힘들었어, 엄마. 엄마한테 미안하고 내가 걔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수정이를 너무 좋아했어서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나 봐. 난 아직도 그래.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어쩐지 내키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니 허락했던 일이었죠. 그 애의 상처도 깊었을 텐데 보듬어주지 못한 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인 거 아는데 나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목이 메인 듯 말끝을 흐리던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죽으려고 했었어. 너무 힘들어서. 소정이한테 편지 쓰고 죽을라 그랬다? 왜 그랬냐고, 대체 왜 그랬냐고 답을 듣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근데 엄마가 생각나서 엄마도 힘들 텐데 엄마 생각하면 힘내려고 했어. 나 진짜로 끝내려고 했는데 엄마 때문에 견뎠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내 아들, 그 고생해서 귀하게 키운 내 아들.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아들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자, 도윤아. 네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야.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그걸 지나왔으니 우린 앞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꼭 안고 살자. 알겠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앞으로는 그냥 살림 합쳐서 따뜻한 집에서 엄마 밥 먹고 살아. 응? 그날 밤 아들과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아들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들었어요. 어릴 때처럼요.
무릎이 저려오는데 그래도 마냥 귀하고 소중해서 우리 아들 머리를 내내 쓰다듬어 줬죠. 지금은 그날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단층 전원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들과 합가하는 건 아들 직장 때문에 힘들었지만 가끔 통화하고 계절이 바뀔 무렵이면 서울에서 내려와 같이 밥도 먹어요.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인데 마음에 차는 사람 있으면 연애도 좀 했으면 싶어서 자주 부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으니 마음 열기가 쉽지 않지만 제가 끼고 사는 것보다야 새 사람 만나며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6개월은 한 번도 공황이 안 왔어요. 그저 일상이 평안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 물을 주고 동네 할머니들이랑 텃밭 자랑하면서 웃고 새벽이면 개울가에 가서 물소리 듣는 것도 좋아하게 됐어요. 가끔은 그 배에서의 일이 내가 겪은 일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진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때 받은 상처들이 지금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이제 가끔은 문득 눈을 감고 그 바다를 떠올립니다. 멀리 깜빡이던 항구 불빛, 그 아래로 출렁이던 차디찬 물결, 뛰어내릴까 말까 수없이 망설이던 그 난간 위에 지금은 그 모든 풍경이 꼭 딴 사람 인생 같기도 해요. 물론 그 후로도 몇 번 밤잠을 설쳤던 날이 있었고 불 꺼진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 훔쳤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살아냈다고, 극복해 나간다고.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자체도 이제 지난 일을 많이 털어냈다는 증거가 되겠죠? 제 진짜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가명으로 털어놓은 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기억에 남을 이야기이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정미자였습니다.